가게를 내놓았습니다. 권리금도 포기했습니다. 시설도 그냥 주겠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수천만 원을 들여 꾸민 인테리어, 주방 기기, 냉장고, 에어컨 다 가져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월세만 내고 영업을 이어가줄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부동산 중개소에 여러 곳을 내놓았는데 문의조차 없습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는 계속 나갑니다. 장사는 안 되고 정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빈상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블록을 걷다 보면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는 상가가 하나, 둘, 셋. 불이 꺼진 채 먼지가 쌓인 점포. 주말 저녁에도 절반은 불이 꺼진 상가들. 폐업 건수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상가 공실률이 일부 지역에서는 15%를 넘어섰습니다. 10개 중 하나 이상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사장들은 가게를 정리하지 못할까요? 왜 상가 공실은 계속 늘어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가 공실은 단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 소비 방식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먼저 상가가 얼마나 뜨거운 투자 대상이었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가는 안전한 투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상가는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믿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상가 투자는 노후 대책의 핵심이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상가를 사거나 임대를 주면 매달 월세가 나오는 구조.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 투자 설명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이 위치에 상가를 사면 월 얼마의 임대 수익이 나옵니다. 그 설명에 수많은 분들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자영업 창업도 함께 폭발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직장에서 나온 중장년층이 창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 식당,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공격적으로 가맹점을 늘리면서 창업 열풍이 이어졌습니다. 이 창업 수요가 상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좋은 자리를 잡으려는 창업자들 사이에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 경쟁이 권리금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권리금. 가게를 인수하는 사람이 이전 임차인에게 내는 돈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님에도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좋은 자리, 잘 되는 가게는 권리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형성됐습니다. 그 권리금을 내고서라도 그 자리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게를 내놓으면 며칠 안에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맡기면 빠르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 시절에는 상가 임대 시장이 살아 있었습니다. 왜 상가는 그렇게 인기 있는 투자처였을까요? 첫째는 저금리 시대 때문이었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불안하고 펀드는 어렵고 상가는 눈에 보이는 실물이고 매달 임대료가 나오는 안정적인 투자처처럼 보였습니다. 둘째는 임대 수익의 기대감이었습니다. 상가를 매입하거나 보유하면 임차인이 내는 월세가 수입이 됩니다. 2월 현금 흐름이 상가 투자의 핵심 매력이었습니다. 상가는 월세가 나오는 현금 인출기처럼 보였습니다. 셋째는 자영업 수요가 뒷받침됐습니다.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상가 임차 수요가 생깁니다. 임차 수요가 있으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공실 위험이 낮습니다. 자영업 창업 붐이 상가 투자의 안전성을 높여줬습니다. 넷째는 부동산 불패 신화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오른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사두면 나중에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그런데 왜 그 상가 시장이 지금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변화들이 동시에 밀려오면서 상가 시장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영업의 과잉 공급입니다. 가게는 늘었지만 손님은 늘지 않았습니다. 치킨집이 전국에 몇 개나 될까요? 편의점은? 카페는? 이 숫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한 블록에 같은 업종의 가게가 여러 개입니다. 반경 300m 안에 치킨집이 3개, 카페가 5개. 이 상황에서 각 가게가 충분한 손님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손님이 분산됩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임대료를 내기 어려워집니다. 임대료를 내기 어려워지면 결국 폐업입니다. 자영업 과잉은 상가 공실 문제의 핵심 원인입니다.
가게가 너무 많아서 그 많은 가게들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손님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비 침체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사람들의 지갑이 닫혔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생활비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비 감소가 상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손님이 줄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악순환이 전국 상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소비의 확대입니다. 사람들은 상가 대신 스마트폰을 선택했습니다. 쿠팡에서 살 수 있는 것을 굳이 동네 가게에서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킬 수 있으니 식당을 직접 찾아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가격을 비교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상권이 온라인에 빼앗기는 소비의 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한번 온라인 소비에 익숙해진 소비자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상가 공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프라인에서 팔리던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 그 상품을 팔던 오프라인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 상가가 비어갑니다. 네 번째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소비의 주력인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방 도시의 상권이 고객 자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도 상권 구조를 바꿉니다. 젊은 층은 외식을 많이 하고 쇼핑을 많이 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소비를 합니다. 고령층의 소비 패턴은 다릅니다. 의료, 복지, 생활 필수품 중심으로 소비합니다. 기존 상권이 맞춰왔던 소비 수요와 달라집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상가 공실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늘어납니다. 지방 소도시의 상가 공실률은 수도권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권리금 문화의 붕괴입니다. 예전에는 받던 권리금을 지금은 포기합니다. 권리금은 그 자리가 가진 상업적 가치의 표현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자리,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는 권리금이 높았습니다. 그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리금을 요구하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권리금을 포기하겠다고 해도 쉽게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을 무상으로 인계해줘도 심지어 초기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해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를 인수해봤자 장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면 그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도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권리금의 소멸은 단순히 거래 관행이 바뀐 게 아닙니다. 상권 자체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는 상가 공급 과잉입니다. 신도시가 개발될 때마다 대규모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섭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 상가가 지어지고 지하철역 주변에 상가가 생기고 새 건물마다 1층과 2층이 상가로 분양됩니다. 그런데 이 상가들을 채울 만큼의 소비 수요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상가 공급이 소비 수요보다 빠르게 늘어나면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도시 초기에는 인구가 완전히 이주하기 전에 상가가 먼저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텅 빈 상가가 질비한 신도시 풍경이 전국 곳곳에 존재합니다. 일곱 번째는 인수자의 실종입니다. 가게를 넘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폐업도 못하는 현실의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가게를 내놓으면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은퇴 후 뭔가를 해보려는 분들,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원하는 분들, 이들이 인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인수 수요가 사라졌습니다. 창업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실패율이 얼마나 높은지가 알려지면서 창업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은퇴 후 창업을 고려하던 분들도 달라졌습니다. 자영업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퇴직금을 상가 창업에 쏟아붓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인수자가 없으면 폐업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임대 계약이 남아있고 장비가 있고 이것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계속 임대료를 내면서 버티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거리에서는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도시는 밝지만 상가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낮에 번화가를 걸어보면 멀쩡해 보입니다. 사람도 있고 차도 있고 하지만 한 골목만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임대문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있는 상가, 불이 꺼진 채 아무것도 없는 점포, 먼지가 쌓인 간판, 밤이 되면 더 분명해집니다.
낮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덜 느껴졌는데 밤이 되면 불 꺼진 상가들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도 활기찼던 상권들이 일찍 조용해집니다. 임대 현수막이 줄지어 붙어 있는 골목. 그 현수막들은 단순한 부동산 매물 광고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꿈을 품고 시작했던 누군가가 포기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수천만 원을 투자했고 수년을 버텼고 결국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금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포기하더라도 시설을 무상으로 넘기더라도 빨리 나가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가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가만의 문제일까요? 상가 공실은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비어있는 상가를 보면서 단순히 그 가게가 문을 닫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이 실직했습니다. 그 가게에 식재료를 납품하던 업체의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내던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하던 건물주의 수입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골목 전체의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옆 가게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상가 하나의 폐업이 연쇄적인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그 연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 위기는 중산층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중산층의 중요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직장을 나온 후에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영업으로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 방식이 흔들리면 중산층의 경계가 좁아집니다. 소비시장 전체가 위축됩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면 그들도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이면 또 다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 연쇄 감소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체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남는 상권은 어떤 모습일까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상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화된 상권이 살아남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게들의 집합이 아니라 이 상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곳. 특정 음식거리, 특정 문화공간, 특정 취미 공동체 중심의 상권.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올 이유가 있는 상권이 살아남습니다. 체험형 소비를 제공하는 상권입니다.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것들.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 공방, 체험 공간, 문화시설과 연계된 상권들이 새로운 생명력을 갖습니다. 온라인과 연계하는 상권도 살아남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더 넓은 소비자에게 닿는 방식. 지역에 있는 상점이지만 온라인으로 전국에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곳들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상가가 아니라 지역의 활력일지도 모릅니다. 상가가 비어가는 것은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가를 채우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손님이 줄고 창업자가 줄고 지역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면 상권도 사라집니다. 상권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찾는 사람이 있어야 상권이 살아있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리도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는 결국 소비자의 발걸음으로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느냐가 상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발걸음이 오프라인 상가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상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경제 구조가 변하고 있다고.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